우리 가문의 살림을 너에게 맡길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전량으로 가문을 살릴 묘수를 찾아오너라. 네, 시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쇠약해진 거상 최대감이 며느리에게 건넨 주머니에 가문의 목숨이 걸린 것이지요. 거대한 권세가의 보복이 옥죄어 오는 가운데 가문의 명운을 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며느리 강씨 부인이 천냥으로 사온 것은 천하의 명약도 쌀가마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양 제1기방에서 치맛자락을 휘날리던 기생이었습니다. 미쳤다는 조롱을 받으며 기생의 손목을 낚아채고 안방 깊숙이 들인 그녀의 기행은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을 기막힌 사건이었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양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날로 함께 가보실까요? 세상일이라는 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한양 바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상, 최대감의 집안에 난데없는 풍파가 몰아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정판서라는 자가 자기 망나니 아들놈을 최대감의 귀한 막내딸에게 장가 보내겠다며 중매쟁이를 넣었는데 최대감이 단칼에 거절을 해버린 것이었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최대감은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정판서의 아들놈이 기방이나 드나들며 노름빚이나 지는 한량이라는 것을 진작에 꿰뚫어 보았던 것이지요. 허나 문제는 정판서라는 위인이 거절 한 번 당했다고 그냥 넘어갈 그릇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곰방대를 뻑뻑 빨아대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판서가 조정에서 휘두르는 권세를 생각하면 이 거절이 그저 혼담 하나 무산되는 것으로 끝날 리 만무했던 것이지요. 날이 밝자마자 최대감은 며느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아가, 내 시아비가 큰 실수를 저지른 듯 싶구나. 최대감이 무거운 목소리로 운을 떼며 두툼한 전대 하나를 강씨 부인 앞으로 슬쩍 밀어놓았습니다. 정판서란 자가 이대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다. 필시 우리 상단에 무슨 트집이든 잡아 화를 입힐 것이야. 여기 천냥이 있으니 내 지혜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도를 찾아보아라. 강씨 부인은 두 손으로 전대를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예사롭지가 않았지요.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는 며느리의 모습에 최대감은 신락 같은 믿음 하나를 품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강씨 부인은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홀로 앉아 전대를 쓰다듬었습니다. 묵직한 은자의 무게가 손끝에 전해질 때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궁리가 스쳐 지나갔던 것이지요. 그저 곳간에 쌓아둔다고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천냥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가문의 명운이 갈릴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강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나지막이 헛기침을 2번 흘렸습니다. 그것이 신호였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보찜 하나를 짊어진 사내 하나가 그림자처럼 뒷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강씨 부인이 은밀히 부리는 정보원 칠성이었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칠성이 보찜을 슬쩍 내려놓으며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투박한 말씨에 사투리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느 양반 못지않게 재바르게 굴러갔지요. 칠성이 정판서 대클레 동정과 한양 기방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 오라 하지 않았느냐. 가져온 것이 있는가. 강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은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예, 마님.
여기 소상히 적어왔습죠. 정판서 그 양반이 뒷구멍으로 벼슬을 팔아먹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확실한 물증까지는 못 잡았습니다요. 헌데 명월관 쪽 사정이 좀 흥미롭습니다요. 강씨 부인은 종이를 펼쳐 촛불 아래서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눈에 새기는 그 표정이 어찌나 매섭던지 곁에서 지켜보던 칠성마저 등골이 서늘해질 지경이었지요. 다 읽은 종이는 미련 없이 화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불씨가 종이를 삼키며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강씨 부인의 눈빛에서 이미 어떤 결심 하나가 굳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이 흘러 장이 서는 날이 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강씨 부인이 이날 비다니며 쌀가마니를 사들일 줄로만 알았지요. 헌데 웬걸 강씨 부인은 가마꾼들을 재촉하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마를 명월관으로 대게 강씨 부인이 짧고 단호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가마꾼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어리둥절했지만 감히 마님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가마는 곧 한양에서 제일 가는 기방이라는 명월관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명월관 앞에 가마가 멈추어 서자 지나가던 구경꾼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과 부인의 가마가 대낮에 기방 앞에 서는 것부터가 흔치 않은 구경거리였으니 말입니다. 문 앞을 지키던 기생들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마다 곁눈질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지요. 강씨 부인은 그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마에서 성큼 내려섰습니다. 치맛자락을 여미는 손길에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월관의 굳게 닫힌 대문을 손수 밀어젖히고 성큼 안으로 들어서니 놀란 행수 기생이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뉘신데 이리 무례하게. 행수 기생이 말을 채 끝맺기도 전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들고 있던 전대를 행수 기생의 발치에 툭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전대가 바닥에 떨어지자 은자 부딪히는 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천냥일세. 이 안에 매향이라는 기생이 있다 들었네. 오늘부로 속량하고자 하니 지금 당장 문서에 수결하시게. 행수 기생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명월관 제일 가는 기생을 그것도 대낮에 이리 불쑥 찾아와 속량을 하겠다니 이런 해괴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행수 기생은 두 손을 벌벌 떨면서도 감히 거절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천냥이라는 거금 앞에서 그리고 기품 넘치는 강씨 부인의 서슬 퍼런 기세 앞에서 붓을 들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붓 끝이 문서 위를 미끄러지며 속량 수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곧이어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매향이 안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고운 얼굴에는 영문을 알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런 매향의 손목을 덥석 잡아 쥐었습니다. 망설임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손길에 매향은 저도 모르게 이끌려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지요.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매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는 것일세. 자세한 이야기는 가서 나누세.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위압감보다 어떤 굳센 믿음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매향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눈빛에 이끌려 순순히 옥교에 함께 올랐습니다. 가마가 최대감 댁소슬대문 앞에 당도하자 이번에는 집안 식구들이 발칵 뒤집힐 차례였습니다.
화려한 기생복을 입은 매향이 며느리와 함께 가마에서 내려서는 광경을 본 하인들은 들고 있던 빗자루마저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친척들 몇몇도 마당에 나와 있다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기함을 하며 서로의 팔을 붙잡았지요. 저것이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며느리가 기생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다니. 한 친척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안채 쪽에서 이 소란을 전해 들은 유약한 남편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얼굴을 벌겋게 붉힌 채 뒷문으로 냅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지켜보던 하인들조차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 지경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삼삼오오 모여 강씨 부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흉을 보는 소리가 마당 가득 웅성거렸지요. 헌데 정작 소식을 전해 듣고 뒷목을 잡으며 비틀거린 것은 다름 아닌 최대감이었습니다. 무엇이라? 천냥을 주었더니 기생을 사왔다는 말이냐. 최대감이 사랑방 문턱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하며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배신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헌데 강씨 부인은 그 앞에서도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조용히 숙여 예를 갖출 뿐 매향의 손을 이끌고 서별당 가장 깊숙한 방으로 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삼경에 이르자 사랑방에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성난 얼굴로 둘러앉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며느리를 멍석에 말아 내쫓아야 하네.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가장 연장자인 친척 어른이 주먹으로 방바닥을 쾅 내리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나 없이 맞장구를 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지요. 바깥의 그 소란이 담장을 넘어 서별당까지 흘러들었지만 강씨 부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서별당 문고리를 안에서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바깥의 아우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매향과 마주 앉아 조촐한 독상을 사이에 두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두 여인의 얼굴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지요. 매향은 잠시 강씨 부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이 집안에 팔려오듯 끌려온 처지였건만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는 궁금증이 앞섰던 모양입니다. 매향은 천천히 옷고름 안쪽 품속 깊은 곳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은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낡고 해진 서책 하나였습니다. 매향은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어 탁자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마치 목숨 같은 것을 다루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강씨 부인의 시선이 그 낡은 서책의 표지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으로 표지를 가만히 쓸어내리는 그 얼굴에는 촛불 아래로 서늘하면서도 단호한 미소 한 자락이 번져나갔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의 성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으나 이 조그마한 방 안에서만큼은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실마리가 소리 없이 풀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굽실거리던 이들이 오늘은 등을 돌리고 화창하던 하늘도 하루아침에 먹구름이 뒤덮이는 법이지요. 최대감 댁에 들이운 먹구름은 바로 정판서라는 자의 앙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혼담을 거절당한 정판서는 그날 이후로 이를 갈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랫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깎였다. 여긴 것도 모자라 감히 자신의 청을 거절한 최대감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정판서는 사랑방의 수하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최가 놈의 상단을 뿌리째 뽑아 놓아야겠다.
그놈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야. 정판서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사람의 돌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수하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를 입은 것은 최 씨 상단의 목줄이나 다름없던 의주행 통행패였습니다. 정판서에게 매수된 관원들이 야밤을 틈타 통행패가 보관된 관아의 창고에 불을 놓았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 씨 상단의 행수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통행패가 다 없어졌다니 그것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요. 늙은 행수 하나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탄식했습니다. 의주로 넘어가는 상로가 막힌다는 것은 곧 상단의 젖줄이 끊기는 것과 매한 가지였던 것이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관아의 이방과 포졸들이 무리지어 최 씨 상단의 객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창고 안의 집단까지 죄다 뒤집어 엎으며 없는 트집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세금이 밀렸으니 당장 은자를 내놓으시오. 이방이 붓을 휘갈기며 억지스러운 세금 고지서를 벽에 철썩 붙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액수였으나 관의 힘 앞에서는 항변할 도리가 없었지요. 포졸들은 상단 일꾼들 며칠 붙잡아 옥에 가두고 죄 없는 등짝에 매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비명이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질 때마다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정판서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한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던 객주 앞마당에 거미줄이 들이우고 짐을 나르던 수레들도 멈춰 선 지 오래였습니다. 비단 더미 위로는 어느새 쥐가 갉아먹은 자국만 늘어갔습니다. 최대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보려 애를 썼으나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나올 리 만무했지요. 어느 날 밤 최대감은 각혈을 하며 세숫대야에 시뻘건 핏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하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시면 어찌합니까?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으나 최대감은 손사래를 치며 다시 장부를 붙잡을 뿐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이렇게 기울어지자 그 화살은 고스란히 강씨 부인과 매향에게로 향했습니다. 곧간 열쇠를 쥔 시어머니는 진작부터 며느리가 천냥을 허투루 쓴 것이 이 모든 애군의 근원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저 며느리 년이 들어온 뒤로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어. 필시 조상님이 노하신 게야. 시어머니는 부뚜막에 서서 소금을 뿌려가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부터 강씨 부인과 매향의 밥상에는 쉰내 나는 꽁보리밥과 짠지, 조각 몇 개만이 덩그러니 올라왔습니다. 서별당에는 땔감마저 끊겨 두 여인은 밤이면 두꺼운 무명 이불 하나에 몸을 맞대고 서로의 체온으로 겨우 추위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부인, 어찌 이런 냉대를 다 받으면서도 낯빛 하나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매향이 이불깃을 여미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어둠 속에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참을 때일세. 참지 못하면 얻을 것도 얻지 못하는 법이니. 그 목소리에서는 흔들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조차 서별당 앞을 지날 때면 노골적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밥그릇을 마루에 거칠게 내던지며 눈살을 찌푸리는 이도 있었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이리도 야박하게 변할 수 있는가 싶어
지켜보는 이의 마음이 다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술에 잔뜩 취한 유약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털썩 주저앉은 남편은 술병을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 치며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천냥으로 기생을 사오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게 아니오. 남편이 주먹으로 마루를 쿵쿵 내리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처량하던지 원망인지 술주정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비바람이 몰아치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빚쟁이 몇이 대문을 발로 냅다 걷어차며 들이닥쳤습니다. 상단의 담보를 당장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빚쟁이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그릇이 깨지고 물건이 나뒹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마당으로 나와 엎질러진 물독의 파편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찢어진 문풍지를 새로 발라가며 매향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매향 역시 흔들리는 기색 없이 강씨 부인의 옷소매를 꼭 붙들었습니다. 품 속의 서책을 손으로 더듬으며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릴 뿐이었지요.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사겨온 한이 고요히 잠겨 있었습니다. 정판서가 보낸 왈패들은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시장통 한복판에서 최씨 상단의 깃발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 불태우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혀를 끌끌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빚쟁이들이 마당의 가마솥까지 떼어가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대감은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다 결국 가슴을 부여잡고 말았습니다. 이 내가 다 늙어 상단을 지키지 못하고 최대감이 피를 왈칵 토해내며 흙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인들이 다급하게 최대감을 부축해 안방으로 업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토해냈고 그 찢어지는 울음소리는 밤하늘의 담장을 넘어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씨 가문의 운명은 그렇게 벼랑 끝에 다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라는 것이 참으로 모진 것입니다. 그 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최대감이었지만 모진 목숨줄은 그리 쉽게 끊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날이 밝을 무렵까지 숨은 붙어 있었으나 안방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똥이 트자 강씨 부인은 밤새 굳게 닫아두었던 서별당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지요. 강씨 부인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소란과는 사뭇 다른 결연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선 강씨 부인은 웅성거리며 모여있던 하인들과 일가 친척들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모두 담장 밖으로 물러가 있으시게. 오늘은 그 누구도 이 안뜰에 발을 들이지 못하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단호하던지 평소라면 며느리의 말을 우습게 여기던 친척들조차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위기 앞에서는 도리어 강단 있는 이의 말을 따르게 되는 법이지요. 집안 사람들을 모두 물린 강씨 부인은 시어머니와 남편만을 은밀히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최대감이 힘없이 누워있는 그 방으로 세 사람이 들어서자 강 씨 부인은 손수창과 문고리를 하나하나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바깥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이 밀실처럼 닫히자 강 씨 부인은 뒤따라 들어선 매향을 병상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헌데 그 매향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화려하던 기생 화장은 말끔히 지워지고 대신 단아한 흰 소복 한 벌만이 몸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복 차림을 보자마자 눈에 쌍심치를 켰습니다. 아니, 이 무슨 방자한 짓이더냐. 여기가 어디라고 기생년이 상복 흉내를 내며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헌데 그 손목을 강씨 부인이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고정하시고 제 말씀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기생이 아닙니다.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방 안 가득 무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 사람은 10년 전 청백리로 이름 높던 이대감 가문의 유일한 핏줄입니다. 정판서의 모함으로 멸문지화를 당해 목숨을 부지하고자 기적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딱 벌어진 채 다물어질 줄을 몰랐고 남편 역시 눈을 휘둥그레뜬 채 매향을 다시금 쳐다보았습니다. 이대감이라 하면 한때 청렴하기로 조정에까지 이름이 자자하던 인물이 아니었던가요. 그 가문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문은 시어머니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매향은 떨리는 손길로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 안쪽 깊숙이 품고 있던 낡은 비단보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보를 감싼 매향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오랜 세월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온 물건을 마침내 세상에 내보이는 순간이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소인이 이날을 위해 10년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매향이 젖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리며 비단보를 풀어헤쳤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고 해진 서책 한 권이었습니다. 겉장은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 윤이 날 지경이었고 속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판서가 지난 10수년간 저지른 매관매직과 각 고을 수령들에게 받아 챙긴 뇌물의 내역이 낱낱이 적힌 치부책입니다. 매향의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입이 동시에 쩍 벌어졌습니다. 서책을 넘겨보는 강씨 부인의 손끝이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장부 위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인이 명월관에서 술을 따르며 귀동량으로 얻은 것들과 이따금 수청을 드는 척하며 몰래 베껴 적어둔 것들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원수의 죄를 세상에 밝히리라 다짐하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매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화장 뒤에 감춰온 그 한이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로소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강씨 부인이 그제야 입을 열어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소첩이 상단의 정보망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벌써 여러 날 전이었습니다. 정판서가 조만간 우리 가문에 화를 입힐 것을 미리 짐작하고 아버님께서 내려주신 천냥으로 이 사람을 속량해 온 것입니다.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안에는 그간 홀로 짊어져 왔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 치부책이야말로
정판서의 마수에서 우리 가문을 구할 유일한 패였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향해 퍼부었던 온갖 구박과 냉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며느리의 깊은 뜻도 모르고 그리 모질게 굴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인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치마폭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전날 밤까지 아내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통곡하던 남편 역시 그 자리에 풀썩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린 남편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사내구실도 못하면서 애먼 부인에게 그리 못난 짓을 했으니 참으로 낯을 들 수가 없구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방바닥만 쥐어뜯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상에 죽은 듯 누워있던 최대감의 몸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최대감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핏기 없는 하얀 손이 허공을 더듬듯 뻗어나가더니 강씨 부인의 손을 힘없이 그러나 꼭 붙잡았습니다. 아가야, 내 너를 잘못 보았구나. 최대감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며느리를 원망 아닌 원망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못내 죄스러운 모양이었지요. 최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손등을 다독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치부책과 우리 가문의 명운을 이제부터는 온전히 내게 맡기마. 그 한마디에 방 안에 있던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할 뿐이었지요. 강씨 부인은 매향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그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결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서책을 다시 비단보에 곱게 싸서 자신의 품속 깊숙이 갈무리해 넣었습니다. 이제 이 낡은 서책 한 권이 최씨 가문의 운명을 뒤바꿀 반격의 신호탄이 될 참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지요. 강씨 부인은 그런 어리석은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치부책이라는 천금 같은 패를 손에 쥐었으나 평범한 상인, 집안이 권세가인 정판서를 직접 관하에 고발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강씨 부인은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정판서를 무너뜨리되 결코 최씨 상단이 앞장서서 나서서는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 정판서와 척을 진 세력의 손을 빌리는 것이었지요. 강씨 부인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바로 조정에서 정판서와 앙숙지간이라 소문난 사헌부 대사헌이었습니다. 매향 자네 혹여 대사헌댁 부인과 안면이 있는가? 강씨 부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매향은 잠시 눈을 감고 지난 기억을 더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월관에 계실 적 대사헌 나리께서 몇 차례 걸음을 하신 적이 있었지요. 그때 안채 마님과도 자연스레 인사를 나눈 연이 있사옵니다. 그분께서는 소인의 몸가짐을 유독 눈여겨보시며 좋게 봐주셨습니다. 강씨 부인의 눈빛이 그 순간 반짝 빛났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향이 기방 시절 쌓아온 인맥이
이제 와서는 정판서를 무너뜨릴 다리가 되어줄 참이었으니 말입니다. 며칠 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매향은 오랜만에 다시 화려한 기생복을 걸치고 몸단장을 마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매향의 눈빛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지요. 이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원한을 갚기 위해 걸치는 것이니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매향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곧 최고급 옥교 한 채가 준비되었고 매향은 하인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그 안에 올랐습니다. 가마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돌고 돌아 정판서와는 견원지간이라는 사헌부 대사헌의 사저 뒷문 앞에 조용히 멈추어 섰습니다. 매향은 사방을 살피며 재빠르게 가마에서 내려섰습니다. 뒷문을 지키던 하인은 매향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지요. 매향은 대사헌 부인의 내실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매향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오랜만에 인사 여쭙습니다. 급히 청할 것이 있어 이리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뵈었습니다. 대사헌 부인은 조금 놀란 기색이었으나 이내 매향을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매향이 아니냐. 헌데 이 밤의 어인일로 안색이 심상치 않구나. 대사헌 부인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매향은 품속에서 비단볼을 조심스레 꺼내어 두 손으로 부인의 무릎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소인이 10년을 벼르고 벼려온 것이 바로 이 안에 있사옵니다. 부디 대감마님께 전해 주시옵소서. 매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대사헌 부인은 비단볼을 조심스레 펼쳐보다가 그 안에 담긴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부인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안 앞에 앉아있던 대사헌은 부인이 건넨 낡은 서책을 받아들고는 무심히 첫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헌데 장을 넘길수록 대사헌의 눈빛이 점점 매섭게 변해갔습니다. 이것이 정령 정판서의 죄상이란 말인가? 대사헌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뇌물을 받은 날짜와 액수, 그리고 그 밑에 선명하게 찍힌 정판서의 수결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는 확실한 증좌들이었습니다. 대사헌은 붓을 신경질적으로 꺾어버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괘씸한 놈. 그동안 조정을 능멸하며 온갖 부정을 저질러 왔으면서도 그리 뻔뻔한 낯짝을 하고 있었더란 말이냐. 대사헌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분노가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최대감 댁에서도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흩어졌던 상단의 핵심 행수들을 지하실로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어둠침침한 지하 창고에 횃불이 하나둘 밝혀지자 행수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부터 상단을 다시 일으킬 채비를 하시게. 허나 정판서의 눈이 아직 사방에 깔려 있으니 각별히 조심들 하시게. 강씨 부인의 수신호에 따라 일꾼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니의 밑바닥을 파내어 비단을 숨기고 빈 수레의 이중 바닥에는 은자를 채워 넣었습니다. 야심한 밤을 틈타 보찜 장수와 땔감 장수로 변장한 일꾼들이 하나둘 뒷문을 빠져나가 막혔던 거래처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사헌의 사저에서는 밤새 등잔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정판서를 얽어맬 탄핵 상소문을 작성하느라 서재 안은 밤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분주해졌던 것이지요. 정작 그 시각 정판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폭풍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안방에서 기생을 끼고 앉아 금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가놈 상단도 이제 얼마 못 가 문을 닫게 생겼구나. 감히 내 청을 거절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톡톡히 맛을 보여줄 것이야. 정판서가 술잔을 기울이며 득이양양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목에 이미 서서히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강씨 부인은 마당에 홀로 서서 어둠 속으로 하나둘 흩어지는 상단 일꾼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강씨 부인의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별당 마루에서는 매향이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한 부모님의 원혼을 달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조금씩 원수를 갚을 길이 열리고 있사옵니다. 매향의 나지막한 읍초림이 어두운 밤하늘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이 정판서의 몰락을 향한 거대한 수레바퀴는 이미 소리 없이 굴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라 하지요.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자라 할지라도 죄의 무게가 차고 넘치면 결국은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래가 흐르고 드디어 그날이 밝아왔습니다. 맑게 갠 아침, 편전에서는 조회가 열려 백관들이 좌우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인 줄로만 알았지요. 헌데 조회가 한창 무르익어 갈 무렵 대사헌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서책 한 권과 두툼한 상소문 한 장이었습니다. 전하, 신대사헌 아뢰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고해야 할 중대한 죄상이 있사옵니다. 대사헌의 목소리가 편전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백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정판서의 낯빛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정판서, 이자가 지난 10수년간 매관매직을 일삼고 각 고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사욕을 채워왔음이 여기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대사헌이 벼락 같은 목소리로 외치며 손에 쥔 치부책을 편전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서책이 바닥을 뒹굴며 활짝 펼쳐지자 그 안에 빼곡히 적힌 날짜와 액수, 이름들이 백관들의 눈앞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판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지요. 헌데 그 순간에도 정판서는 뻔뻔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림없는 모함이옵니다, 전하. 저것이 어찌 신의 소행이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정판서가 펄쩍 뛰며 목청을 높이더니 급기야 대사헌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나두껍던지 지켜보던 백관들조차 눈살을 찌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상궁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치부책을 조심스레 주워 어좌 앞으로 올렸습니다. 용상에 앉아있던 임금이 친히 서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장을 넘길수록 임금의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 뇌물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판서 본인의 뚜렷한 수결이 찍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내 놈의 수결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임금이 어좌를 손바닥으로 콱 내리치며 진노했습니다. 그 소리가 편전 안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의금부의 국문장을 열라.
저 죄인을 끌고 가 엄히 추국하라. 임금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금부도사들이 우르르 달려 나와 정판서의 양팔을 사정없이 붙들었습니다. 정판서는 발버둥을 쳤지만 어명 앞에서는 그저 힘없이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금부 마당에는 이미 무시무시한 형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나장들이 정판서의 관모를 거칠게 벗겨 흘바닥에 냅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평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부리던 정판서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경틀 앞에 강제로 무릎이 꿇렸습니다. 이거 놓지 못할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정판서가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예전의 위엄을 조금도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처롭게 느껴질 지경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흰 소복 차림의 매향이 어명을 받고 의금부 마당으로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추국관 앞에 다다른 매향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이대감의 여식 매향이 10년 전 이자의 모함으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전말을 낱낱이 고하고자 하옵니다. 매향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에는 10년 세월 사겨온 한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매향은 품속에서 매물수수의 물증인 서신 다발을 꺼내 바닥에 조심스레 펼쳐놓았습니다. 정판서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꼼짝없이 덜미가 잡힌 것을 깨달은 정판서의 고개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세워왔던 뻔뻔함도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 죄인에게 매우 쳐라. 추국관의 서슬 퍼런명이 떨어지자 판관의 곤장이 정판서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정판서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하다는 듯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판서가 하옥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한양 바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형조의 관원들이 즉시 움직여 최씨 상단 창고에 붙어있던 압류 딱지들을 박박 찢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딱지가 하나둘 뜯겨 나갈 때마다 지켜보던 상단 일꾼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거리에는 정판서의 죄상을 낱낱이 적은 방문이 나붙었습니다. 그것을 읽어내려가던 백성들은 저마다 허공에 주먹을 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쌤통이다, 쌤통이야. 그리 백성들 등쳐먹더니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먼. 한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동안 정판서에게 시달려온 것이 어디 최씨 상단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상단의 억울함이 씻은 듯이 풀렸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객주들이 앞다투어 밀린 은자 보따리를 짊어지고 최씨 상단 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텅 비었던 마당이 다시금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매향은 서별당 마당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원한이 마침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매향은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디어 원수를 갚았습니다. 매향의 울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짓눌려 있던 한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최대감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최대감은 강씨 부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가야,
내 덕분에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구나. 최대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으나 그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을 씻어내는 듯한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막아 낀다고들 하는데 이 이야기 역시 그 옛말을 비껴가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정판서가 파직되고 최씨 상단의 압류가 모두 풀리자 오랜만에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의금부의 혹독한 국문 끝에 정판서는 가산을 몽땅 정몰당하고 척박한 북방의 외딴 섬으로 영구 유배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씨 상단에서는 큼지막한 떡매를 마당에 내걸고 동네 백성들에게 고기와 술을 나누어 주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다들 배불리 드시게. 이 좋은 날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잔치를 벌이겠는가. 최대감이 오랜만에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마당 곳곳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백성들은 저마다 배를 두드리며 최씨 가문의 경사를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헌데 정작 그 시각 옥사에 갇힌 정판서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배지로 압송되기 전날 밤 정판서는 핏발선 눈으로 철창을 부여잡고 부드드 이를 갈았습니다. 내 이대로 순순히 유배지로 끌려갈 것 같으냐. 최가 놈의 집안을 내 눈으로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서야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정판서의 눈빛에는 이미 이성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활활 타오르는 원한과 도끼만이 그 얼굴을 뒤덮고 있었지요. 정판서는 옷서풀 부욱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던 비상금, 쌍가락지 한 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판서는 야간 순찰을 도는 간수를 은밀히 불러 세우고는 그 손에 쌍가락지를 슬쩍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줄 터이니 내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도성의 왈패 두목을 은밀히 이리로 불러오너라. 간수는 반짝이는 쌍가락지에 눈이 뒤집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그 청을 슬그머니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법입니다. 몇 시즌 지나지 않아 삿갓으로 얼굴을 깊이 가린 사내 하나가 옥사 뒷벽의 틈새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도성 뒷골목을 주름잡는 왈패 두목이었습니다. 대감 부르셨습니까요? 왈패 두목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판서는 철창 틈새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밀명을 내렸습니다. 최씨 가문의 명줄이나 다름없는 것이 있다. 남산 밑에 있는 대형 비단 창고 말이다. 그곳에 불을 지르거라. 내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집안이 잿더미로 무너지는 꼴은 꼭 보고 가야겠다. 왈패 두목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대감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소인이 확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그야말로 아기로 똘똘 뭉친 미락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경 달빛조차 구름 뒤에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횃불과 기름통을 짊어진 수십 명의 왈패들이 소리 없이 남산 산길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림자처럼 골목을 기동하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인적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왈패들은 최씨 상단의 가장 큰 비단 창고에 다다르자 흙담 밑에 몸을 바짝 숨겼습니다. 창고 앞을 지키던 경비들은 술기운에 취해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왈패 몇이 소리 없이 다가가
그 뒷목을 몽둥이로 냅다 내리쳤습니다. 경비들은 미처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서두르거라. 날 밝기 전에 끝내야 한다. 왈패 두목이 낮게 명을 내리자 수하들이 도끼를 들어 창고의 굵은 빗장을 힘껏 찍어 내렸습니다. 빗장이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지어 왈패들은 벽면과 문풍지 곳곳에 시커먼 기름을 콸콸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순식간에 창고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왈패 두목이 횃불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불씨가 기름을 머금은 집단으로 옮겨 붙기 직전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담장 위와 골목 양쪽 끝에서 수십 개의 커다란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습니다. 어둠에 잠겨 있던 사방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무엇이냐? 왈패 두목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왈패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굳은 표정의 강씨 부인과 매향이 호위돼 중앙에 꼿꼿하게 서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흉악한 짓을 벌이려 드느냐.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서슬퍼렇게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뒤로는 몽둥이와 삼지창을 든 최씨 가문의 장정 수백 명이 창고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며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왈패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쉬운 일이라 여겼던 이 바밀이 순식간에 독 안에 든 쥐 신세로 뒤바뀌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강씨 부인은 들고 있던 부채를 쫙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왈패 무리를 향해 단호한 턱짓을 날렸습니다. 오늘 밤 내 놈들의 그 흉악한 계획이 어찌 끝을 맺을지 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강씨 부인의 그 한마디에 왈패들은 저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들 사이로 이제 이 밤의 승패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일수록 바라기 거센 법이지요. 퇴로가 완전히 막힌 것을 깨달은 왈패 두목은 품속에서 시퍼런 단도를 빼들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에잇, 이판사판이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꾸나. 왈패 두목이 발악하듯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오려 했습니다. 헌데 그 순간 장정들이 삼지창 끝을 일제히 앞세워 바짝 조여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창끝이 사방에서 목을 겨누자 왈패 두목의 기세도 그만 슬그머니 꺾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뒷골목에서 이름께나 날렸다 한들 수백 명의 장정 앞에서는 그저 한 마리 짐승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강씨 부인은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차분히 손을 들어 수신호를 보내자 굳게 닫혀있던 창고의 거대한 나무 문이 좌우로 활짝 열어 젖혀졌습니다. 끼익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창고 안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왈패들은 무심코 그 안을 들여다보고는 하나같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 넓디 넓은 창고 안이 비단 한 필조차 남아있지 않은 텅 빈 흙바닥뿐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 된 노릇이란 말이냐. 왈패 두목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중얼거리며 그만 도끼를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노려 태워버리려 했던 재물이 애당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니 이런 허탈한 노릇이 또 있었겠습니까? 사실이 이러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이미 낮 동안 궁지에 몰린 정판서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을 진작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수천 필에 이르는 귀한 비단들을 달구지에 실어 감쪽같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 두었던 것입니다. 비단들은 이미 산 너머 절간의 빈 창고와 상단 행수들, 각자의 개인 토굴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옮겨져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무슨 짓을 벌일지 강씨 부인은 그 마음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헤아리고 있었던 셈이지요. 텅 빈 창고를 확인한 왈패들의 기세는 완전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저마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의 입술 사이에서 찌르듯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로 장정들이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며 왈패들을 향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놈들, 오랏줄을 받아라. 장정들은 순식간에 왈패들을 바닥에 짓눌러 제압하고 오랏줄로 사지를 꽁꽁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왈패들은 저마다 살려달라 애걸복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와 동시였습니다. 미리 강씨 부인의 기별을 받고 산기슭 곳곳에 매복해 있던 포도청의 포졸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포도청에서 나왔다. 흉악범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꼼짝 말라. 포졸 하나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포졸들은 현장에 널브러진 기름통과 횃불들을 확실한 방화 증좌로 하나하나 거두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왈패들을 굴비 엮듯 줄줄이 포승줄로 엮어냈습니다. 왈패 두목은 포청의 혹독한 줄이 틀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포장 앞에 끌려가기가 무섭게 벌벌 떨며 실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옥사에 갇힌 정판서 대감이 소인을 불러 이 일을 사주했습니다요. 살려주십시오. 나리. 왈패 두목이 이마를 땅에 조아리며 남김없이 자백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판서의 마지막 바락마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유배지로 떠날 채비를 마치고 옥사를 나서려던 정판서 앞에 포졸들이 다시금 들이닥쳤습니다. 정판서, 내 이놈, 옥중에서 방화를 교사한 죄까지 낱낱이 밝혀졌으니 그 죄값을 톡톡히 더 치러야 할 것이다. 포졸의 호통과 함께 정판서의 목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칼이 채워졌습니다. 그 무게에 정판서의 고개가 절로 푹 꺾였습니다. 정판서는 무거운 칼을 목에 건 채 죄인의 몰골로 거리로 끌려나갔습니다. 길거리에 늘어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너나 없이 썩은 달걀과 오물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놈, 그동안 백성들 등쳐먹은 죗값을 이제야 받는구나. 한 안하기 소매를 걷어붙이며 오물을 냅다 던졌습니다. 정판서는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짐승처럼 처참한 몰골로 윷배지를 향해 끌려갔습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부리던 그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씨 가문의 비단은 단 한 필의 손상도 없이 무사히 창고의 제자리로 돌아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방화 음모를 역으로 이용해 악당들을 일망타진한 강씨 부인의 활약상은 삽시간에 한양 저작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야기꾼들은 저마다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신명나게 풀어놓았습니다. 글쎄, 그 며느리가 어찌나 지혜롭던지 정판서 이놈이 파놓은 함정에 도리어 자기가 빠졌다지 뭡니까. 이야기꾼의 구성진 입담에 장터에 모인 백성들은 저마다 무릎을 치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소식은 대사헌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대사헌은 최씨 상단의 담대함과 철저한 대비에 혀를 내두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담력과 지혜를 지닌 상단이라면 나라의 큰일을 맡겨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대사헌은 곧 최대감에게 조정의 관수품을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는 증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최씨 상단의 앞날의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과도 같은 경사였습니다. 밤새 타오르던 횃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새벽녘, 강씨 부인은 텅 빈 창고 앞에 홀로 서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짐 하나가 비로소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동력 하늘 위로 붉은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지요. 악한 자에게는 그 죗값이, 어질고 지혜로운 이에게는 그에 걸맞은 복이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칼바람이 살을 애는 북방의 유배지에 정판서가 다다랐을 무렵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떵떵거리던 세월은 이미 아득한 예실이 되어버린 뒤였지요. 정판서는 곱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헐벗은 움막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늙은 몸이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정판서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모진 추위와 굶주림의 역병까지 겹친 정판서는 어느 날 밤 피를 왈칵 토해내며 거적대기 위해서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지켜보는 이 없이 쓸쓸하고도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한편 한양의 최씨 본가 마당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상단의 모든 객주와 행수들을 대대적으로 마당에 집합시켰습니다. 그는 상단의 모든 권리가 담긴 묵직한 괴짝 하나를 마루 한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단돈 1000냥으로 우리 가문의 명운을 완벽히 지켜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내 며느리 강씨 부인이요. 최대감은 괴짝 위에 놓인 옥도장을 두 손으로 들어 강씨 부인의 손에 조심스레 건네주었습니다. 오늘부로 상단의 모든 전권을 자네에게 넘기겠네. 강씨 부인은 두 손으로 옥도장을 공손히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의 크신 믿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일가 친척들은 저마다 얼굴을 붉히며 강씨 부인 앞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간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시게. 개과천선한 남편 역시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그늘 아래서 상단의 자잘한 장부를 정리하고 손수 마당을 쓸며 지난날의 못난 행실을 스스로 속죄해 나갔습니다. 강씨 부인은 이어 매향을 단상 위로 조용히 불러올렸습니다. 멸문당했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떳떳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돌아온 매향이었습니다. 매향, 자네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네. 오늘부로 상단의 으뜸 부행수 자리를 맡아주시게. 매향은 감격에 겨운 눈물을 훔치며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의 은혜에 소인 평생을 두고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여인의 빈틈없는 지위 아래 최씨 상단은 나날이 번창하여 비단 상로는 청나라 심양까지 뻗어나갔고 한양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대한 상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럼에도 두 여인은 초심을 잃지 않고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활짝 열어 굶주린 빈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강씨 부인의 손끝은 오래도록 간직해 온 낡은 전대를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지요.
그때 그 천냥이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준 셈이었지요. 매향이 지그시 웃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어리석은 편견에 굴하지 않고 해안을 발휘한 자만이 큰 복을 누린다는 이 통쾌한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팔도 방방곡곡으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강씨 부인과 매향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힘이 세고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고들 하지요. 허나 진짜 이기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냉정하게 판을 읽어내고 묵묵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천냥이라는 큰 돈을 두고 남들은 미쳤다, 손가락질을 했지만 강씨 부인은 그 돈으로 사람의 마음과 세월의 한을 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가문을 살리고 두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오해받고 억울한 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마시고 강씨 부인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진심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